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장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팬으로서도 그렇고 작가님의 작업을 쭉 보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노출해야 되는데 그게 시차라는 거였거든요. 아마 아까 잠깐 해주셨듯이 영국도 갔다 오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뭔가 그렇게 물리적 환경을 변화할 때마다 느끼신 거 다른 점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해요. 여기서 아마 동생이 이걸 본다면 또 가서 연기한다고 할 건데 말도 엄청 빠르고 성격도 엄청 빠르고 막 덩치는 이렇지만 되게 잽싸거든요. 동생은 느긋하고 천천히 하고 사고도 천천히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되게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긴 좀 어렵겠고, 그런데 그런 시차가 다르다는 것이 비단 이렇게 형제끼리, 가족끼리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협업 같이 하실 때도 생각하는 시차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라는 거, 또 그거를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어떤 게 그랬냐면,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냥 아주 착실한 교회 모범생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온통 제 삶의 모든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없는 기분, 아무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성소수자라는 나의 정체성과 크리스천이란 정체성을 둘 다 너무너무 나는 사랑하고, 이것이 나와 떼래야 뗄 수 없는 나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감히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막 정신분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런 고집은 있었어요. 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다가 아닐 거야. 꼭 이게 모든 세상은 아닐 거야.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 그럼 신은 왜 있고 사랑은 뭐고 관용은 뭐야? 그냥 나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 그거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평화로워도 나 안 평화로우면 세상 안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랬는데 영국에 갔는데 제가 영국 성공의 신자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 갔는데 신부님이 게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교회 가면은 이렇게 롱치마 입은 사모님이 다소곳하게 나와서 안녕하세요, 차도 드세요 하면서 맛있는 거 주시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 갔는데 어떤 막 브라질리언인데 막 엄청 이렇게 막 덩치 크고 막 나시 입고 막 이런 사람이 나와서 되게 맛없는 거 주는데 신부님 파트너래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성소수자지만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에 충격을 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가장 유명하다는 그 퀴어 퍼레이드가 있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보통은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운운하면서 사람들 탄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움직임하는 사람들이 경찰인데, 막 경찰들이 나는 성소수자 너희들이랑 친구가 너무 기뻐 막 이런 현수막 들고 걸어가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퀴어 퍼레이드 하는 기간에 이렇게 선전물을 나눠주시는데, 혹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암스테르담에서 당신에게 그런 모욕감을 주거나 뭘 했다 그러면은 당장 전화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경찰서 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세상은 뭘까? 전철 옆에 벽면에 막 성소수자 상징하는 막 레인보우 플라그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고 있어. 미래로 잠시 왔다 간 그런 경험이어서 너무 흥분되는데 한편으로 슬펐어요. 여기에 도래한 미래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슬픔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 복무 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갇힌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예술학교 다녔기 때문에 학교 작업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영국인 선생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거 이미 영국에서는 다 지나간 한물간 얘기고 누가 여기서 성소수자 탄압해? 뭐하러 이런 얘기 누가 너한테 관심을 갖겠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를 상처내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저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하고 영국하고 시차가 있다. 지구의 자전거 공전 때문에 생기는 뭐 8, 9시간의 시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역사적인 관계적인 시차들이 분명히 있다. 나 지금 영국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시차로 살아간다. 근데 내가 한국의 시차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른 시차가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불과 몇십 년 전에 이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니고 사람들의 노력과 또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걸 하려고 그런다. 작지만. 그래서 그때 시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수업을 듣는 영국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청중으로 있다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라 했더니 제람 너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국을 다 왜 이래 막 이렇게 해서 가만히 좀 냅두지 이랬는데 내가 너 신경 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힘을 입어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얘기는 보통 막 영국 유학 갔다 오면 영국 좋다 그러고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다 막 친미파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가 아니라 영국 사회에서 제가 그래도 경험했던 너무 소중한 경험, 뭐 사대주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전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립예술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시차가 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극이 다른 시대로 환경에서 자라가고 또 다른 환경에 가보니 이제 그 간극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간극이 벌어져 있는 본인이 나고 자라면서 좋아서 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약간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를 저희는 이번에 작가님 연구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영국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아직 한국에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먼저 시간여행 간 듯한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아직 어느 곳에 도래하지 않은 그런 조금 더 이상적인 곳을 꿈꾸면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존재들에 대한 작업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책도 조금 준비했고 작가님도 책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는 이번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읽어봤거든요. 같이 팀원들이랑 하나는 밤나의 버스 돌리면 야스민의 나라고요. 동화책 그리고 이제 제가 3년간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진 책이었는데 이 책 더불어서 악란과 야스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제 어려웠던 경험들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용납받는 경험들을 또 지지받는 경험을 하면서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걸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꼈거든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래서 그 감각이 나를 되게 살아나게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랬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걸 처음 발표한 게 2018년이었거든요. 봄에 런던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에 예멘 사람들이 내전을 피해가지고 제주에 왔다는 거예요. 561명이 왔는데
전례 없는 차별과 혐오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주가 저에게 좀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함께 작업과 활동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그런 안전한 공간에 대한 감각들이 제주엔 특별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주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을 런던으로 피난 와서 겪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멘의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함을 제주에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무작정 갔어요. 제주에. 갔는데 제주에 되게 소중한 그런 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강정마을 중심으로 평화 활동가들 계신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제주 사람과 예멘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냥 자기 얘기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자리들을 주선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다양한 거예요. 예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린 예멘 난민 퉁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다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나 집에 차도 3대나 있어. 알 수 없지만 좀 난민은 다 리어커트 끌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페레가모 막 이런 거 입고 왔더라고요. 저 사실 그런 거 못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쓴 사람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박사까지 했어. 어떤 사람은 나 선생님이었어. 어떤 사람은 나 운동선수였어. 나 아시안 게임 때 한국에도 왔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각기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암란은 평범하다면 가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암란이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암란과 이제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우리 매주 만나자 해서 그냥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저는 한국어 쓰고 그 사람은 이제 아랍어 쓰니까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영어로 왔다 갔다 하고 안 되는 건 이제 구글 번역기로. 그래서 지난번에는 니네 형제 6명이랬잖아. 근데 5명이래. 막 계속 바뀌어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끝끝내 확인을 다 못했어요. 왜냐면 하면 또 바뀌니까 막. 그래서 이거는 이복 동생이랑 다 합쳐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공감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됐는데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난민에 대한 걸 오히려 책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각자의 필요와 욕구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냈던 책이 이제 그림책인데 이게 암란의 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집어야 이제 야스민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난민이라 그러면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서로 살아왔던 도시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한국 와서 우연히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암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야스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만난 거죠. 책이 딱 덮이는 순간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 대사를 봤으니까 그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좀 만들게 됐고 난 난민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 이렇게도 하고 둘이 만나면 뭐가 되잖아요. 저는 제가 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그냥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피자를 먹더라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굳이 자기 사겠다는데 내비두거든요. 근데 정말 어깨 싸움도 해봤어요. 네가 왜 내?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한 번은 암란이 그러더라고요. 너 난민이라서 그래? 그러는데 속으로 응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인즉슨 나 불쌍해? 약간 이건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너는 지금 유학 중이라서 고정적인 벌이도 없으니 엄카 쓰면서 나는 양식장에서 일하니까 너 돈 더 많다. 어쩌면은 친구 중에 막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귀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친구라면 내가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고 쟤람 너도 살면서 어려웠던 얘기 해봐. 그래서 저 군대에서 겪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 있잖아.
그럼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 너 난민이었지만 지금 아니잖아. 나는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나서 외국에 왔고 어렵게 살고 있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난민이라고 부르지 마. 지금 난민의 시절을 살고 있고 난민의 상황에 있어. 그래서 난민일 수 있지만 그냥 나 난민으로 불리지 말고 나 암난이면 좋겠어라는 걸 배운 거예요. 실제적인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와 닿았고,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제 암란이랑 얘기 많이 나누다가 제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암란 이거 너의 이야기 너무 소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걸 내가 영상이든 책이든 한번 내가 그런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좀 전해주면 어떨까 했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그러고 저랑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이제 차로 암란이라는 양식장 기숙사 앞에 내려주고 가는데 기다리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더니 향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막 착착착 뿌려요. 근데 한 번도 안 맡아봤지만 정말 아라비안 나이트 느낌 나는 그런 엄청 강한 향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이 확 드는 향. 그래서 어때? 이러니까 좋아. 이랬더니 너 가져와서 줬어요. 초록 색깔 향수가 들어있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암란이 본국에 있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아닌지 생사 확인이 안 될 때였는데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엄마가 암란 손에 쥐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란한테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아무도 귀 안 기울이는 이야기를 막 구글 번역기하면서 그게 그랬다고? 막 그게 도실이 뭐라고? 막 이러면서 대화했던 그 경험이 그 어려움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줄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배웠으면 난민 다 배웠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책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난민과의 처음 만남부터 시작해서 난민과 사귀고 또 난민 배우고 난민뱀을 배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민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이 계속 깨지는 과정이었지 않나 싶어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암란과 서로 내겠다며 어깨에 싸움을 했던 이야기는 여기 책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라서 저희끼리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게 저도 보면서 약간 뜨끔한 거예요. 작가님도 약간 자기 고백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 열려 있어야지.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니까 나도 완벽할 수 없고 이 책을 심지어 쓴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계속 뭔가를 더 받아들여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뭔가 좀 더 아까 말했던 안전한 공간 책에서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리고 또 처음에 암란과 소통하실 때는 이제 언어 문제로 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랍어도 따로 이제 독학을 하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책에도 이제 아랍어로 영어, 아랍어로 한국어 동화책 같은 경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도 되게 계속 같이 배우면서 진화해온 게 아닌가. 정말 마음은 그래요. 근데요, 아랍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래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랍어를 아주 잘하는 아랍어 이제 통번역하는 친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이 성숙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에 영어 짧고 막 그러면은 뭐 hello, hi 하고서는 너 기분 어때? How are you? 하면 그냥 우리 I'm fine, thank you, and you잖아요. 교통사고 나도 그런다면서요? 미국에 가면은 근데 나 기분 오늘 별로야.
나 오늘 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뭐 너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나 오늘 좀 이런 거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이런 맥락들을 말하려면 내 수준의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멘 사람들한테 영어로 말하라 그러면은 뭐 오늘 이거 먹을까? 오케이. 이거 먹을까? 오케이. 너 오늘 기분 어때? I'm happy.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랍어를 잘하는 친구가 붙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섬세함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되게 주체적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되더라고요, 언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같이 작업하는 친구분이 워낙 아랍어를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작업을 늘고 있고 근데 이제 같이 만나다 보니까 몇 개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킬라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시킬라. 그리고 라 무시킬라 하거나 미시 무시킬라 하면 문제 없다.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뭔가 제지하고 싶을 때는 무시킬라 이렇게 하고 괜찮아 뭐든지 괜찮을 때는 라 무시킬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고 그래서 아 아랍어에 딱 두 단어만 알면 친구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친구가 사디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로 돌리면서 그냥 약간 윤활유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어는 배우긴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마음으로 네. 또 저희가 구성에 관해서 동화책 구성에 관해서도 되게 디자인적 구성이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우선은 그러니까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있는 우리 머피 연구관 같은 경우는 시 같다는 표현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좀 내용보다도 바로 확 눈에 왔던 게 아마 그게 순간적으로 바뀌니까 되게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글만 보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읽듯이 가로로 쓰여지다가 다음 페이지에 가면 세로로 갑자기 바뀌고 또 가로로 바뀌고 계속 뭔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계속 그냥 뭔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독자들이 염두에 두고 했을까? 그리고 왜 동화책이라는 또 형식을 만들었을까? 그 안에서 또 아주 작은 디테일들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밖에도 계신데 들어오세요 편안하게. 네 선생님. 네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네. 아까도 그 언어 얘기했지만 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글로만 된 거면 한글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가오겠지요. 근데 이게 영어가 들어가고 아랍어까지 되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거고 또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저 이야기의 주인공인 암란과 야스민의 제1 언어가 아랍어였기 때문에 아랍어로 안 쓰고 한국어랑 뭐 영어로만 해서 세련되게 하면 그 사람들 이야기 가져오면서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를 뭐라 그러는지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제 다국어로 한다는 거는 아랍어 쓰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라고 가시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시고 했는데 또 몇몇 이제 무슬림들 아랍어 쓰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생일 선물로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글 번역으로 된 엉성한 아랍어가 아니라 정말 잘 번역된 아랍어로 했을 때도 그들을 귀하게 초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언어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다 생각해서 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다국어 이렇게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그림책에 대한 아이디어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주에서 지역 아동센터 하시거든요. 농촌 지역에서 하시는데 한 17에서 9명 정도 정원인 곳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되면은 최대 7명까지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그 아이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잖아요. 어쩌면 도시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또 농촌에서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반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천혜향 농장 하세요. 농장에서 닭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 동네의 이야기니까 또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니 언어로 엄마가 책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베트남어 쓰는 사람 있어요? 라는 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준비하고 있고 베트남어 번역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출판 활동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서 초대하는 거 그리고 언어로 가시화하는 작업들을 또 계속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난민들에게 배운 거죠. 네. 이제 자기 언어로 쓰여진 자기 이야기를 접하는 책으로서 접하는 분들한테는 그 작가님이 전에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책,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책은 되게 평면적인 매체인데, 그러니까 물성. 근데 그 읽는 사람에게 자기 언어로 쓰는 자기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 아지트 혹은 그런 공간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 싶어. 그 표현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책이 보면은 글을 쓰신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작가님만 쓰신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같이 뭐 난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만 봐도 진짜 각각의 나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납작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높이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저는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인석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작가님의 작업의 운동성 뭐 이런 것들과도 되게 그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 작가님 궤적에서 항상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TMI일 수도 있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좀 매체로 다루는 작가다 보니까 몸이나 몸집 그런 운동성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나로 출발해서 이렇게 우리로 이동하는 그런 운동성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우리로 나가는 어떤 여정을 계속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스민하고는 되게 많은 이제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한 것도 있고 워크샵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민 떠올리면 대체로 젊은 남성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좀 우리 기준에서 이국적인 젊은 남성. 근데 야스민은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제 이슬람 전통으로 말할 수는 없고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예멘 전통에 의하면 조금 우리로 기준으로 치면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남성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멘 같은 경우에는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각 집의 장자들에게 다 자원을 이렇게 투여해가지고 다 내보낸 거예요. 혈통을 이어야 되니까 전쟁이 나도 나머지 가족들은 있더라도. 그럼 장자들은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외로 빠져나와서 또 어떻게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또 내전 중인 나라에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나올 때 그 남성의 아내거나 남성의 어린 딸이거나 이러면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야스민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소위 말하는 그 혼기가 찼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 나이대의 여성이었는데 난민 그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야스민은 예멘에 있을 때도 별로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오빠하고 형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 통역으로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특별한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뭐 예멘에서 그렇게 뭐 풍족하게 살았고 뭐 고등교육 받았던 여성이라도 한국에 와서 한국말 못하지, 난민이지, 무슬림이지,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사람에게 안 되는 이유가 많았던 거예요. 뭘 하고 싶다고 해도. 그래서 2018년에 야스민이 제주에 왔을 때 또 한창 더웠거든요. 그래서 뭐 40도가 우스울 정도로 그런 날 많았어요. 그런데 야스민에게 생계를 잇기 위해서 허락된 일은 이제 밭에서 귤 따는 거, 과수원에서 그런 일이었는데 야스민이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어서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야스민이 그러더라고요. 제람나 한국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생계를 이으면서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싶어. 그래서 영어 선생님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한번 과외를 한번 붙여보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졸업증명서는요, 그러니까 난민인데 졸업증명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제주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영어 클래스를 열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그것도 서로 낯설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클래스 열리기 전에 드로잉 워크숍을 10주 동안 열어서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보는 그런 그 여정을 10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좋아하는 건 뭐야? 행복했던 순간은 뭐야? 슬펐던 순간은 뭐고? 싫어하는 건 뭐야? 뭐 등등등등등. 우리 함께 있는 이 제주도의 아름다움 뭐야? 뭐 그리다가 한 6주 차쯤에 제주에 요새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데 난민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너무 밝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리던 아이들이 막 살인, 강간, 방화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 표현도 되게 막 강력해지고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 집에서도 그래가지고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TV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내 난민 친구들은 그러진 않는데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야스민 포함해서 여러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이제 이주민들을 불러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게 했고 또 야스민한테도 뭐 그 난민 심사 받을 때처럼 그런 고압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워크숍에서 받았던 그런 질문들. 야스민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 뭐야? 좋아하는 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민을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친구와 가까워진다는 개념으로 이 워크숍이 진행되고 아이들이 야스민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쌓이고 야스민이 결국 영어 선생님으로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훗날 야스민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 한국 와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고. 그래서 또 그때 그 힘을 얻고 또 야스민은 지금 서울로 이주해 와 있고요. 또 난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난민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작업들을 할 때 주체로서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죠. 네. 처음에 그 미심쩍어했던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결국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또 그 부모님들의 인식 역시도 이렇게 뒤늦게 바뀌게 되는 것.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배움의 위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말 완벽하게 역전된 해체된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잘못됐어. 뭐 난민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 너나 가르치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난 지금 독립적인 어떤 의사를 가진 성인으로 맞붙으면 스파크 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경험해갖고 집에 가서 막 엄마 서울까지 사는데 엄마 뒤통수에 대고 야스민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아빠 이제 난닝구 입고 테레비 보는데 야스민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사실 아이들의 언어로서 안전하게 그 가족들에게 전해졌을 그 메시지는 또 달랐을 거거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메신저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짜 아이들이 진짜 희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배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과정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막 속성으로 뭔가 배우는데 되게 다들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배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배울 것인가가 좀 선생님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언제 배우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다 그렇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 그 가족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과정에서 되게 좋게 배우고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진짜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좋은 시작, 좋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또 그게 아이들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라님의 활동을 통해서 좀 사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문화 사회로 이해는 되고 한국 사회 이제 필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될 거고 이해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난민이나 어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막 알아가고 배우려는 단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작가님 연구하면서 작가님 활동을 통해서 좀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또 한편 저도 배운 거가 있는데 이제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전제하는 그런 좀 한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예컨대 다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보면은 그러니까 다문화 정책, 뭐 다문화적인 어떤 태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게 그러면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 이걸 존중하자 이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에서 온 며느리 오늘 뭐 한복 입고 김장 담그기 막 맛있어요 이거 하는 게 약간 다문화되고 막 그런 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안에는 또 새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개념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직조돼가는 지금 시간인 것 같기는 하고요. 또 그 배운다는 것 때문에 아까 생각난 게 있는데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뭐 또 여기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분포가 또 좀 젊은 층들이 계시니까 마치 젊은 층까지는 이렇게 희망이 있고 그 이상의 분들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 속단하기 쉬운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작업이 있는데 성소수자라는 게 밝혀져서 군대에서 제가 정신병원에 가셨던 경험을 했던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제가 사는 제주에 가져와서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동네가 외국인이 진짜 많이 사는 동네예요. 국제 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 토크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한국어로 하고 한 번은 영어로. 그래서 외국인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서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전시 홍보물 리플렛을 들고 국제학교 근처를 마치 뭐 도의원 나온 것 좀 돌면서 안녕하세요 저 토크인 또 들으러 오세요 막 이러면서 막 줬어요. 한 100개 뿌렸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렇게 햄버거 가게에 어떤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저 이런 전시하고 토크하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전시 토크를 막 들으시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질문을.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근데 그때는 그분이 뭐를 뜻하는지 몰라서 특별히 나이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 없다. 그래서 끝냈는데 다 토크 마치고서는 나가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나이가 7, 80대 이제 이렇게 노신 사셨어요. 이렇게 미국 할아버지셨는데 자기가 실은 미국에 있는 고향에서 성소수자 탄압하는 거 공동체적으로 막 몰려가서 막 모욕 주고 막 사람 괴롭히고 하는 그런 그룹의 우두머리였대요. 자기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나이 들어서 제주에 왔다가 우연히 저 햄버거 먹는데 어떤 그 동양 남자애가 저 전시 토크하는데 오실래 해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제가 100개 돌렸는데 그거 중에 3명 왔거든요.
근데 세 분 중에 그분이 한 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 같은 노인들 죽어 없어지는 게 빠르긴 할 거다, 변화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내가 변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또 배움에, 어린애는 될 거야. 또 뭐, 연세 있는 분은 안 될 거야. 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놓치고 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는 것도 현장에서 배운 거죠. 네. 배움과 변화의 순간은 사실 언제든 누구에게도 그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름이 좀 많이 생겨요. 또 아까 그 운동성 이야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저는 생각났던 게 이 작업에서도 사실 이 난민 작업이 되게 주요했던 게 그 난민됨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점점 확장시켜가서 결국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난민이라 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난민의 어떤 모습, 개념, 정의 이런 것들로만 공고히 하는 거 아니라 이걸 점점 이렇게 겉으로 풀어지게 하면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좀. 그러니까 처음에 난민이라는 얘기 딱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봤더니 되게 법적인 용어였어요. 제도적인 측면의 용어였는데, 그러니까 국적,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자기 본국에서 심각한 탄압과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은 사람이 난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하러 왔는데 난민 신청이 0.2%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면 우리나라는 무자비한 나라인가? 이러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는데 그 난민을 인정하는 5가지 기준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유럽에서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럽에 있는 나라 중심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돕고 다룰 것인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만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정도 개정돼서 1953년인가에 뭐 개정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 2022년에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컨대 그거 아니고도 우리 뭐 기후 난민이란 말들도 있고 막 온갖 별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숫자, 사유가 기타 사유예요. 5가지에 못 들어가요. 그거 왜 너무 많아요? 심지어 예멘 사람들은 난민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내전이잖아요. 국제적인 전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난 거니까 내치는 국제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난민 인정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법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난민이란 정의가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언어로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국어사전에 난민 쳤어요. 그랬는데 어려울 난자 써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래 가장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가면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2번째 의미가 뭐냐면 혼란을 난자 써서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래적인 의미보다 그 2번째 의미로 우리 난민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적인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은 2번째 의미로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될 텐데 배제의 언어, 넌 난민. 근데 첫 번째 언어로 하면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잖아. 포용과 연대의 언어가 될 수도 있겠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소중한 의미로서.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 한 번쯤 경험해왔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매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였어요. 핀란드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데요. 최근에 나는 난민이었어 라는 자기의 어려웠던 고백들, 사실 그
그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선언했던 것들이 쭉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자기 잘났다 전국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쁜 거 보여주고 막 가상의 뭐 이런 것들 막 안 친한데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냥 말없이 밥 먹고 이런 게 조금 약간 인스타그램의 문법인데 나의 어려웠던 이야기들, 조각난 삶의 지점들, 이탈된 무언가 이야기들이 나는 난민이었어라는 그런 어떤 선언으로서 쭉 그것도 연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선언들, 내가 겪었던 어느 순간의 시절의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보겠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그것이 난민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민됨을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작가님 활동을 보면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혹은 이제 관계를 경험해서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되는 영성. 근데 뭐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게 어떤 그 안에 속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가 야기한 어떤 피로감 혹은 고통도 이제 있을 텐데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혹시 작가님도 그런 관계 속에서 혹은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셨는지. 네,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막 신경 거슬리는 거 너무 많고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나고 엄청 표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왜 안 그러겠어요. 그거는 너무 분명한 일이고 근데 한편으로 남미는 다 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고분고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다 각자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야스민이요. 나 난민이라고 불리기 싫어. 막 이렇게 하고 나 영상 찍는 거 좋은데 나 얼굴 하나도 나오게 찍지 마. 막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 게 좀 좋았어요. 난민 되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해져? 나 조금 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자기를 중심에 두고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오롯이 내는 것이 좀 또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덩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착해서 이런 거거든요. 어디 가서 뭐 먹으라 그러면은 배 아파도 먹어요. 차린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환경 생각도 좋지만 왜 자꾸 네 몸에다가 음식을 버리냐. 환경이 너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저도 건강한 방식으로 너무 대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먹을게요 했어도 됐잖아요. 건강한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할머니가 고봉밥 올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만해도 되는 지향해도 되는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배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돕는다는 게 그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약간 좀 마음을 놓으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죠. 그리고 저도 저를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특히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협업자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실력이 막 뛰어나서 막 장안의 화제야 막 이런 것보다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작업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내 너무 소중한 친구들, 그러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